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이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도 있고, 오늘 저쪽은 이제 교회에서는 청년대학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한 청년대학생이 한 150여 명 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부 대학부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고민이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상황에 침투하는 청년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관심도 없는 정말로 무사유 그룹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석하는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뭐 직장이든 세상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정말 무사유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직장이 안 되는데 정말 끝으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속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통역성인데 사실은 그 라디칼라이제이션 과격화됐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묻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룹은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데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룹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늘 뜨겁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혹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 신문도 읽지 않고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재밌는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보지 세상에 대해서 하려고는 하지 않는 이런 그룹도 있고, 그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스펙도 쌓고 직장을 찾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자기는 자기가 구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여기서 학교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니 나는 내 일은 내가 하겠다 하고 자기 구원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깨닫고 상황 속으로 침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총체적 부름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부르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요즘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들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제 경영학 분야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현장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한 좀 충분한 이해를 갖고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회로 진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개인적인 30년 경영학 공부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학부 시작부터 보면은 그 30년 동안에 전 늘 경영학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불만족이 불평으로 그냥 끝나버리진 않았고, 그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늘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대학원 진학도 그 중에 하나였고, 교수가 된 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이후에 기독경영연구원에서 동력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책 쓰고 세미나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 아마 그 과정의 하나라,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활동하는 것들 연구 쪽은 현재는 이제 공동체 기반 기업이 가능할 것인가, 공동체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들 때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이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강의하는 이제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경영학 전체가 회복돼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학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지금 학부에 경영의 철학적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6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그걸 다 하긴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 리스트 보니까 경영학 전공이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학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철학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서 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AC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기독경영연구원에서 만든 기독경영학회입니다. Academy of Christian Management라는 걸 해서 매주 모여서 두 권의 책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이번 학기에 읽은 레슬 뉴 비긴이 쓴 책, 다우지사에서의 이제 그 복음 문제 다 다루는 것 그런 책 두 권을 읽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업의 회복, 경영의 회복, 사람의 회복, 교회 회복 이런 아까 저술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하는데 왜 철학이 필요할까? 이제 우리 고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문화 명령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존재하는데 기업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 기업이 없으면은 우리 삶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문화 활동의 중요한 장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갈등을 많이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요 세션 전에 히어링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그 직장이라는 것이 또 그 기업이라고 하는 현장이 녹록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만든 모습인지에 대한 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경영학과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3, 4년 지나면 좀 사라질 수 있는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좀 테크니컬하고 좀 실질적인 프랙티컬하고 그리고 굉장히 응용 중심의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체될 수밖에 없는 지식을 그냥 주입시키고 배워서 과장 때까지 일 잘하고 혹은 남의 밑에 가가지고 몇 년간 일 잘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경영학과의 이제 본질인가 이렇게 하면은 만약 그게 사실이면은 경영학과 교수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갔을 때에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에 있는 지식의 문제와 그 기업의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존재의 그런 고민과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정말 좋은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나 관점들을 경영학과에서는 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과목을 만든 이유도 이제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기반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과목에서도 가르치지만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우리 대상은 기업과 경영과 사람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루고 세 가지 철학적인 관점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이제 가치론적. 그래서 이제 번호를 보면 9개가 나오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저는 학부 과목에서는 이 9가지를 주로 집중해서 9개를 이제 영역을 나눠서 다루고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발표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철학 개론 들으면은 철학의 세부 영역들이 있죠. 행위상학이라는 게 있고, 메타피직스. 그게 이제 존재론을 포함하죠. 존재론을 포함하는 행위상학이 있고, 그다음에 인식론이 있고, 그다음 윤리학이 있고, 그다음 논리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미학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4개의 세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 있는 앞에 세 가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혹은 윤리학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업과 경영과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런 것들 다른 과목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니까 설명을 다 하지는 않지만 존재로 온톨로지라고 했을 때 도대체 기업의 실체는 무엇일까? 경영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업의 구성원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것이고, 인식론은 이제 지식에 대한 이론이죠. 지식에 대한 것인데 지식의 본성은 무엇이고, 지식의 본질은 무엇이고, 지식의 원천, 지식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인식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axiology라고 하기도 하고 또 ethics 부분인데 theory of value죠. value theory에 관계된 가치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또 관점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실제 우리 존재하는 것이 이제 리얼리즘으로 실제하는 가장 간단하게 카먼센스하고 나이브 리얼리즘 같은 우리가 보이는 이 물체가 우리 지각과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존재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부터 이런 여러분 잘 아는 버클리 대학 그 이름 뭐 조지 버클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그냥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지각해야지만 존재한다. 뭐 이러면서 관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건데 그런 고민하는 이유는 기업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업 이론이 굉장히 추상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업 이론 중에 Nexus of Contract 이런 게 있어요. 계약의 집합이다. 기업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놓고 대답이 Nexus of Contract이다. 계약의 집합이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걸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걸 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게 기업의 리얼리티를 실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가 반영해주는 거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 그 개념 안에는 사람도 없고 그 개념 안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여러 측면들을 잘 드러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가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으로서의 기업은 어떤 실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행위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인식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영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에 가까운 것. 이제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진리, 지식이 무엇이냐 했을 때 JT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Justified True Belief, Justified True Belief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Justification 과정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증주의자들은 나중에 조금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이론을 구성을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팩트가 아니고서는 이론이 성립이 되지 않는 쪽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행위상학적인 어떤 모습이 존재할 그런 여지가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실증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에서 결과주의,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되고 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이나 옳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전혀 제기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쪽은 칸티안들, 칸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디온톨로지컬한 에틱스에서는 원칙이 중요하죠. 의무 같은 원칙이 중요하죠.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읽었을 만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5장에 보면은 동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챕터 주장하는 게 주로 그런 거죠. 윤리행위상의 정초라고 하는 칸트가 쓴 책에 기반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눕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하는 virtue ethics 이야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virtue, 덕성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가 있을 때 훨씬 응용과학인 경영학을 풍성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이 9가지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토막토막해서 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서 뭉뚱그려서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의를 첫 시간에 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의 영역에서 기업의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은 기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대학의 시대도 있었고 한때 종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죠. 교회 시대도 있을 거고요. 혹은 국가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기업의 시대다 이렇게 클레임해도 그냥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기업의 침투성하고 여기 있는 편재성 어디든 있다. 유비크투스 여기는 어디든 있다 존재. 기업이 침투하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침투하지 못하는 지역도 거의 없어요.
뭐 국교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들어갑니다. value creation이 가능하면 어디든 들어갑니다. 침투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어디든 존재합니다. 기업 활동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8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건 이제 시장의 경제냐 아니면 조직의 경제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고 실험을 해요. 화성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망원경을 가져갔어요. 그 망원경은 어떤 망원경이 하면은 그걸 딱 보면은 지구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보여주는 망원경이에요. 그때 기업은 그린 색깔, 녹색의 영역을 표시해줘. 한 기업을 볼 때는 녹색 영역을 표시해주고 시장 거래를 이야기할 때는 빨간색 선을 이제 그어주는 딱 그것만 보여주는 이제 망원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가까이 쭉 와서 봤더니 뭔가 뭐 복잡한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구 가까이 와서 화성에서 온 방문자가 그 망원경을 보고 사회를 딱 지구에 있는 사회를 봤을 때 어느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러시아든 미국이든 오늘 한국이든 어떤 모습이라고 화성에다가 보고를 할까요? 자,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모습은 지구에 갔더니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넓은 녹색이다. 지구는 뭐냐? 빨간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넓은 녹색 영역이다. 라고 보고를 할까요? 아니면은 녹색 점들을 연결하는 빨간 선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고를 할까요? 자, 구별이 됩니까? 전자는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하면은 녹색 영역에 방점이 있습니다. 선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죠. 빨간 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넓은 녹색 영역이 지구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녹색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점들을 잇는 수많은 빨간 선들이 있는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고를 할까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따라서 시장의 경제냐 조직의 경제냐의 문제가 달라지는데 허버트 사이먼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전자다. 녹색 영역이다. 지구는. 근데 간간히 그것을 연결하는 선들이 빨간 선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방문자한테 지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구는 마켓 이코노미로 형성되어 있다. 이야기했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는 오히려 오가니제이션을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할 거다. 이게 이제 허버트 사이먼의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리 시장이 발달됐다 해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영역과 그 활동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확보력과 지배력입니다. 여기 이제 자원의 확보력과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민사회하고 그다음 국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이라고 하면 비교할 수 없이 이제 국가보다는 시장이 크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트 교수는 CSV를 이야기하면서 공유가치 창출하면서 Creating Shared Value. 왜 기업이 공유가치 창출해야 되느냐? 그 공유가치란 Economic Value하고 Social Value,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겠는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해결하면서 Economic Value를 창출하죠. 혹은 빈민촌에 가서 개발하면서 그래서 절대적 가난을 해결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자. 이런 CSV 활동이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 정부의 웰페어 시스템 정책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시대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배력을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까지도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기업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사람과 사회 제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제 지금 이런 행국이 이제 다다랐는데요. 기업이 언론도, 기업이 정부도, 기업이 대학도 영향력을 미치고 때로는 지배까지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회가 되어버렸는데요. 이것을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왈츠는 The Autonomy of Sphere, 영역의 자율성, 마치 이거는 신칼뱅주의들이 이야기하는 영역 주권하고 같은 개념인데, 영역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면서 사회가 불이한 게 인저스티스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특정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지배할 때 그것이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 이 빈부 문제는 경제적 영역에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렇게 불이하다기보다는, 정의롭지 못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가지고 경제 영역에서 활동될 그 돈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권력을 쌓거나, 아니면 교육 영역에 와서 학위를 쌓거나 언론을 지배하거나 했을 때 훨씬 더 사회 불이가 크게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하나의 인스티튜션이 다른 소셜 인스티튜션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시대에서 기업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경계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지적을 해줄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시대라고 해서 기업이 확장되고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다른 영역을 지배해가지고 사회가 오히려 불이한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점점 더 기업의 형태와 기업 본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해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경연구원에서 정리한 기업은 사람들이 역량하고 자원을 정책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치 창출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체와 주체와 목적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체는 이제 소셜 인스티튜션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 제도와는 굉장히 구분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는 설명을 할게요. 이제 기업의 주체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때 그 사람은 주체성과 연대성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철학자들은 주체성, 연대성 이야기하면서 나와 타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쪽도 다른 쪽에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타자가 이제 좋다고 해서 나는 없어지고 타자만 존재했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적인 전체주의화될 가능성이 있고, 역으로 주체성만 강조가 타자성이 나한테 환원되어 버릴 경우에는 절대적인 개인주의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이제 고민은 기업이 사람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업이 사람을 관리 안 하고 관리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목적을 이루는 기업이면서, 즉 시장에서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도 인간을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됨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인권과 인간을 존중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쉽죠. 한쪽으로 가기는 쉬워요. 인간 존중하면서 경쟁에 져버리고 기업이 망하는 것도 쉽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막 하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그냥 막 착취하는 것도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일관되게 기업이 집에서는 아빠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사회에서는 어떤 친구로서, 그러면서 기업에서 일을 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은 팀장으로서 혹은 어떤 어떤 직책을 맡은 자로서 역할은 다른데 어떻게 하면 그 일관된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인간 존중을 해 나가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죠. 여기서 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하되 어떻게 하면 그런 인간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라고 했을 때, 좀 개인적으로 기업은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익 창출만을 집중하는 것과는 상당히 구분이 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차원성을 가져가야 된다. 성과 측정할 때 다차원성, 멀티디멘셔널리티가 인정이 돼야 되고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두면 굉장히 좁은 그런 방향으로 기업 경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다차원성, 예를 들면 고객 만족도 필요하고 환경 보존도 필요하고 이익 창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이자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텍스도 내고 그 다음 직원도 만족하는 이런 만약에 멀티플한 것을 가져갔을 때에 그것들끼리는 이제 동약 불가능성이다, incommensurability다 이런 것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높다고 해서 다른 걸 양보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기업을 가치 창출이라고 했을 때에 가치를 더 넓게 많이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나누는 제한성 게임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기업은 반드시 가치를 더 창출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월터 스토프가 여러분들 아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에서 인류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인류의 소명은 저장된 잠재력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어른들의 보물찾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린아이 때는 보물찾기 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설레요. 어른들에서 보물찾기 게임을 안 해요. 어른들은. 자, 어른들한테 저기 가서 보물 찾으러 그러면 그 시시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인류의 소명으로 여기는 월터 스토프 이 저장된 잠재력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잠재력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꼭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 역할은 뭔가 하면은 그 보물을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리얼라이징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찾는 것이고 때로는 봉사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찾은 보물을 리얼라이징 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기업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기업이 정말 잘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프트와 탤런트를 가장 잘 발현해가지고 각자가 어른들이 보물찾기를 잘 하도록 사람들을 상당히 오가나이징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이상적이죠. 이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을 한다 나중에 혹은 어떤 작은 조직을 경영한다 혹은 관리한다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은 모든 개인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은혜와 선물들을 잘 활용해가 보물찾기에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조직의 이상적인 업무 수행의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해서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준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그냥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필요악으로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장이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놓치고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 영역이 아니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당신의 백성들 그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발휘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직장이 보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직장은 대단한 곳이고 기업은 정말 의미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에 정말로 제대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마이클 노박이라는 캐톨릭 쪽의 신학자도 창조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맥을 같이 하죠. 창조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견하고 발명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 생산적인 것이 되게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제임스 거스타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는 제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맥스 스택하우스 같은 분은 소명, 도덕법, 죄라고 하는 은혜 이런 것들로 기업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창출하는 재화와 영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여기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한다는 그런 궁극적 기업의 목적과 그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경영학자들이 동일하면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죠. 경영학 다 거의 합의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경제적 제도다. 이제 앞에서 내가 사회적 제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기업의 특성상 한쪽은 기업의 동질성을 주장합니다. 경제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기업의 동질성, homogeneity assumption이죠. 기업이 동질성 가정인데 기업이 뭐가 다른가? 그냥 에어리게이트에서 기업은 그냥 생산 주체로서 그 생산물을 합산해서 하나의 지표화될 수 있는 동질적인 실체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보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많은 경제학적인 기업 이론들이 그런데요. 근데 우리 경영학은 이제 기업 이론인데 경제학은 주로 이제 시장 이론을 다루는데 이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이질성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From heterogeneity assumption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은 다르다. 뭐가 다를까? 리더십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는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직무 체계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가치 창출 방식도 다르고, 성과 수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미 발견 수준도 다른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른들이 보물찾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제도로 보는 데는 시장 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장 이점이다. 이제 마켓 어드밴티지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재화들을 알로케이션하고 혹은 리알로케이션 할 때 가장 좋은 메커니즘은 시장이고 기업은 부수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른쪽 관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Organizational Advantage 이야기, 조직 이점이다. 조직 이점을 이야기할 때는 기업이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은 시장의 종속적인 부차적인 인스티튜션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적인 인스티튜션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인스티튜션이고 시장도 인스티튜션이고 대학도 인스티튜션인데 기업도 독립적인 인스티튜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종속된 부차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 지배하는 시장 논리가 있어요.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논리가 있죠.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기도 하고, 그죠? 국민 전체를 봐야 되니까. 시장의 논리는 경쟁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논리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가격이 조정을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근데 기업은 기업의 고유한 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의 고유한 논리가 그 기업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 경제적 제도로 기업을 보면 경제적 교환 관계만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동 관계를 생각해보면, 고용 관계를 생각해보면, 고용 계약을 생각하면 준 만큼 받는 것, 급부와 반대급,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받는 그 관계밖에 형성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물건 사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제 오른쪽 사회적 교환 관계라는 걸 뭔가 하면 총체적 홀리스틱한 엑스체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내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곳에서 삶 자체가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교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 구성원들의 교환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정 메커니즘 한쪽은 가격이지만 다른 한쪽은 신뢰다, 이렇게 신뢰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제 유튜브에 가서 마이클 vs 마이클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각 한쪽 마이클은 마이클 샌델 이야기고 한쪽 마이클은 마이클 포터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두 분 다 하버드 대학 교수죠. 마이클 샌델은 이제 정치 철학자고 마이클 포터는 이제 유명한 경영 전략 쪽 교수인데요. 두 분이 이제 디베이트 하는 게 나옵니다. 각각 15분씩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짧게 한 5분 디베이트 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마이클 포터가 아까 CSV 이야기했죠. 공유 가치 창출.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이렇게 창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전에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CSV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CSV가 CSR을 대체해서 이제는 더 새로운 어프로치다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 질문입니다. 근데 샌델에 나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교도소에 갔는데 폭력범으로 들어온 사람 제외하고 하룻밤에 $82를 제공하면은 더 쾌적한 감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지어 들어왔는데 82불을 내면은 더 좋은 곳에서 하룻밤을 수감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산타아나 시나 다른 몇 개 시티에서 실제 실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에어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 항공회사에서 30명을 고용해서 머리를 빡빡 밀게 하고 뒤에다가 이제 글을 광고문을 새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분 전환이 필요하세요, 뉴질랜드로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빡빡 밀고 일시적으로 하는 그 카트를 해가지고 문신을 한 거죠. 지워지는 문신으로. 그걸 하는데 $770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괜찮아요. 신체를 이용해가지고 광고하는 거 괜찮아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거는 이마에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제가 광고를 달면은 평생 먹고 사는 돈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애하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화를 보고 어떤 여자가 직접 찾아왔다는데, 그럴 때 내 신체에 문신을 평생 지지 않는 문신을 적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마켓 소사이어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켓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시장은 시장으로 남아있어라. 대신에 시장이 다른 모든 인스티튜션을 다 리플레이스 하려고는 하지 마라.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은 시장으로 남아있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이클 왈츠 이야기하고 동일하죠. 기업은 기업으로 남아야지. 기업이 다른 인스티튜션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은 시장으로 남아있어야 되지. 시장이 다른 인스티튜션을 지배해가지고 시장 논리가 기업에 들어오거나 그래서 경쟁시키고 못하면 내보내고 잘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연봉을 주는 게 괜찮은가? 아니면 시장 논리가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대학의 단과 대학별로 경쟁을 시키고 논문 경쟁을 시켜가지고 없애기도 하는 것 맞는 것인가? 그게 교육적인가? 그게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맞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을 보는 시각이 이제 가치론이죠. 기업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밀턴 프리드만은 대표적으로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피터 드루커는 CSR를 해야 된다. 마이클 포터는 CSV를 해야 된다.
각자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을 내놓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가 이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마이클 왈츠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액시올로지 혹은 에틱스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평가하고 기업이 기업되게 하고 시장이 시장되게 하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더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기업과 경영의 철학적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한 10분 정도 가지고 경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영은 여기서 우리 이야기하듯이 바람직한 성과를 위한 철학에 기반한 제도화 과정이다. 이렇게 뭐 간단히 볼 수도 있고 혹은 바람직한 성과를 위한 원리, 제도, 사람의 상호작용이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이 그림을 표출해 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바람직한 성과가 있으면은 원리, 제도, 사람의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이다. 이게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영은 반드시 성과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과를 위해서 중간에 메커니즘으로서 원리와 제도와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앞단에 있긴 합니다. 그 앞단에는 철학적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림에 표시는 안 했지만 철학적 기반에 따라서 그 전에 이제 우리 신앙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기업과 경영을 들여다봤을 때 그러나 경영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딱 보면은 이런 형태로 개념화할 수 있겠는데 철학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목적, 원리, 제도, 사람, 성과 앞에 그림의 개별 요소들입니다. 5가지. 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의 5가지 요소들이 여기 있는 두 가지 철학적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위에 철학적 관점 2개는 제가 만든 것인데 인적 가치 창출, 영어로는 같습니다. Human Value Creation, 하나는 Human Value Creation, 따옴표가 다르죠. 묶이는 게 달라요. 왼쪽은 사람이 가치 창출을 위해서 거의 수단화되는 데 더 가깝고 후자는 Human Value를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큰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기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이쪽은 사회적 제도로 보는 것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모델하고 세스의 초기 모델은 상당히 달라요. 왼쪽은 철저하게 인재전쟁에 오래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탤런트가 많은 포텐셜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경쟁시키고 여기 이제 N-1 정책을 썼어요. N-1 팔레시는 정말로 천재 아니면 뽑지 마라. 우리 한 명 모자라도 좋으니 우리가 일당 백인이 우리 몇 명 적은 숫자로도 해낼 수 있으니 정말 원오버스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뽑지 말자. 이런 정책으로서 소수가 강구고 이쪽은 세서 같은 데는 N+1 팔레시를 가지고 있어요. 좀 넉넉한 잉여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은 N+1이 가능한 것은 굉장히 천재 중심의 인재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일반 조직 같으면 N-하면 인력이 모자라 허덕일 거예요. 착취에 가까울 거예요. 그죠? 오른쪽은 이게 자발적인 치열함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노는 문화다. 일손이 남으면은 여기서는 창조적인 일을 혁신적인 일을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일손이 남으면은 노는 문화면은 오른쪽 N+1은 낭비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앞에 있는 경영 패러다임 2가지의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경연구원에서는 창조, 그 다음에 책임, 배려, 공개, 신뢰라고 하는 5가지 이걸 이제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라서 just ABC 여기 있는 just, 그 다음에 T는 trust
A는 여기 accountability, B는 benevolence, C는 creation 해서 just ABC가 이 5가지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 just ABC가 가장 잘 발현되는 것이 건강한 경영이다. 또 기독 경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소개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마지막으로 첫 세션의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을 가지고 경영학 혹은 경영학 이론 혹은 경영의 이슈 4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론과 현실의 문제인데 학문이 화학하다. 굉장히 경영학이 사실은 실증주의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앞에서 인식론에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듯이 인식론, 실증주의 이런 이야기가 쉽지는 않은 용어들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증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론 구성의 궁극적 토대를 경험적 사실에서 가져온다. 저 어려운 용어죠. 우리가 행위상학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또 행위상학적인 이런 논의할 것도 없이 실증에서 파지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이라고 하는 임피리컬한 그런 팩트들을 중심으로 이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맨 앞에 있는 이런 꽁트 알죠? 꽁트식으로 보면은 아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그 이론적인 거 혹은 행위상학적인 것들보다도 과학적 방법론이 훨씬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과학적 방법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뜯어보면 뭐 그렇게 진리에 가까운 것도 아닌 방법론이 뒤에 나오는 이론과 행위사학적 논의보다 본질에서 앞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소위 말하는 과학적이지 않으면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많이 간주를 이제 하는 것이죠. 막스 베버식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각 영역의 각 전공, 여러분들 각 전공의 지식 이론들이 방법론에 의해서 훨씬 더 지배당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이제 입장을 베버도 취하는데 이제 뒤에 조금 추가적으로 한 것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시킵니다. 막스 베버는 가치와 사실, value하고 fact를 구분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실증주의는 궁극적으로 방법론적인 합리성, 방법적 합리성이라고 합리주의라고 그러는데 말하는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value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구분을 시켜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반실증주의자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비판 철학자들 호르크하이머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실증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을 이제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영학, 경제학, 모든 대부분의 사회과학들이 결국 어떤 오류에 빠졌는가 하면은 인과관계를 찾으면서 물리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 이야기하는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연구하는, 거기서 반드시 움직일 때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하듯이 경영학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까 경영이라고 하는 실체, 기업이라고 하는 실체는 추상화되어서 계약으로 완화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했듯이 경영의 현장은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 다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리적인 현상 하나만 딱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도일베르트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전 양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물리적 현상도 있고 생물적인 현상도 있고 논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현상도 있고 법적인 현상도 있고 사회적 현상도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딱 강조해버리면은 환원주의에 빠지고 사물의 실체 전체를 잘 드러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현장을 딱 보면서 물리 현상으로 딱 설명만 하고 원인 경감만 설명하면은 나머지 모든 풍성한 경영의 삶의 자체를 잘 드러내주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그 경영학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주의의 이론처럼 사회과학의 사회현상을 잘 드러내주지 못할 가능성,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배우는 경영학 많은 부분은 그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명령의 장으로서의 기업의 현실을 잘 드러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측면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학원 오면 훨씬 더 위치하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이나 경영 이론들이요, 보통 또 행동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이론에 기반해가지고 경영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성과주의에 기반한 평가 제도라든지 팀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 제도라 무슨 제도든 상관없이 제도들이 집합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측된 행동하고 실제 행동이 일치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reinforcement, 강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가정과 그 다음에 이론들이 더 확증이 돼요. 아, 내가 초기에 가지고 있던 게 맞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되면은 다시 그것에 기반해서 제도를 만들면 다시 이 행동을 하고 이 예측이 일치되고 다시 일로 가는 그런 순환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초기에 인간이 악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경쟁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내면은 경쟁하는 행동을 보이고, 거꾸로 인간은 선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제도를 만들면은 그 행동을 보이고 일치되어 일로 가는 그런 선순환고리에 계속 빠지고, 또 어떤 건 악순환고리에 빠지고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 이론, 경영학 이론이 옳기 때문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메커니즘 때문에 지배적으로 우리한테 통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회과학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물리 현상을 설명하면은 생각할 수 없는 사물에 대한 움직임과 사물에 대한 원인 결과를 파악하는 게 끝인데, 사회 현상은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혹은 그 이론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을 또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 옳을 이유는 없어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 본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난 후에 이걸 만들어야지 이 행동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 2장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수단의 문제입니다. 자, 목적과 수단의 문제는 실제 이제 우리 경영을 할 때에 이제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목적을 이제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서 성과 이런 좁은 개념이나 혹은 주어진 목적에 대한 수단적 해결에 집중하는 이제 경향을 가지죠. 우리 김영규 박사님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수단이 목적을 왜곡하는 폐쇄적인 순환 구조를 이데올로기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자, 목적이 혹은 좁게 왜곡된 걸 해버리면은, 근데 그것에 따라 우리 경영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나중에는 왜곡된 수단이 원래는 좀 그래도 괜찮았던 목적을 아주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얘가 이제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파란 이제 불이 왔어요. 몰고 가다가 빨간 불인데도 건널목을 건너가던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재판관이 물었어요. 당신이 이성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호르크하이머는 이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객관적 이성, 하나는 주관적 이성. 주관적 이성이라는 것은 수단적 이성인데, 그거는 수단을 이루어가는 데서의 이성이죠. 예를 들면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빨간 불일 때 선다 뭐 이런 거죠. 그때 생각하는 이성이죠. 객관적 이성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존재론, 행위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사물의 전체의 실체를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있으면은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은 이거는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이성이고,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선다라는 건 수단적인 성인데 이제는 사람이 지나가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신호등이 있는 원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파란 불이기 때문에 나는 가면서 사람을 치워 죽이는 것은 원래 목적은 상실된 거죠. 그리고 수단적이 있으면 작동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재판관 앞에서 만약에 그 사람을 치워 죽인 운전사가 나는 내 이성을 발현시켰고 내 이성을 활용했고 나는 파란불이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을 지켰을 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여러 가지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 현상에서. 한나 아렌트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히만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왜 당신은 정말로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이 나는 국민으로서 명령을 지켰을 뿐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직업으로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을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직업인으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포드사의 핀터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70년대 초에. 뒤에서 살짝만 박으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리콜을 안 했어요. 리콜 담당자 하던 사람은 지금은 경영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해고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인데 왜 그때 리콜을 안 했는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포드의 관점에 너무나 매료되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 문화, 일하는 방식에 자기도 멤버로서 거기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회한을 가지고 구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구조와 방향인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죠?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이후에 창조된 구조가 타락의 방향과 회복의 방향으로 영적 긴장이 있는데 그 방향성의 고민 없이 구조만 고민하는 것이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기업과 경영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과 경영에 대한 지식의 인식론적인 고민과 그 다음에 기업과 경영의 그런 가치에 대한 충분한 평가할 수 있는 관점 없이 내가 그냥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한다는 것이 소명의식을 가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 또 우리가 앞으로 실천할 그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첫 번째 세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10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인가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기 전솔지고요. 제가 경영학 배경이 없어서 혹시